네, 머니 올라입니다. 임용한 한국고전역사연구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장님과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를 분석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또 소장님께서 조선사 전공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또 더 알찬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진짜 그 기술 테크닉은 엄청나게 발달했구나. 요즘에 왜 넷플릭스에도 한국 드라마 뭐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하겠다 싶더라고요. 연기들도 잘하고, 그렇죠. 카메라나 뭐 이렇게 특수효과 같은 것도 저 정도면 거의 탑급 아니냐 싶게 잘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해상전이 한 100분 정도 되는데 그 뭐 전투를 묘사한 방식은 거의 뭐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들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습니다만 역사학자로서 좀 인상 깊게 본 장면들이 있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는 뭐 거의 없어서 지난번에 명랑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의 좀 드라마들이 좀 있었죠. 드라마들이 좀 있었는데 상황이나. 이번에는 뭐 그냥 그야말로 무장들의 이야기로 나와가지고 역사 집어넣기는 뭐 좀 그런 것 같고 나올 듯 하다가 툭 끊어지는데 내 생각에는 편집하다가 부담스러워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잠깐 나오다 끝났는데 그렇죠. 내 생각엔 더 찍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그냥 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그 삼국의 당시 역학관계라든지 네. 그때 이제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다뤄질 법한데 네, 이번엔 좀 그런 전투 거는, 위주로 가게 전투 되면서 위주로 갔고 전략 위주로 갔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게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 장수들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갔다 안 갔다를 떠나서 너무 그 캐릭터화가 잘 되고 느낌도 훌륭하고 예. 야, 저 프로 만들려고 일본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저도 정도로 기존의 임진왜란 관련 작품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리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언어도 다 그렇게 중국어, 일본어로 했지만은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대사도 훌륭하고. 단순히 뭐 악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죠. 뭐 분위기 다 살려주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같으면 그냥 악당이잖아. 그래서 제가 오나보다 그러는데 마치 일본 영화나 중국 영화 보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표현하고 대사하고 이런 게 너무 훌륭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조선군 장수들이 다 유령처럼 나와. 맞아요. 사실 오히려 이제 일본 당시 다이묘들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중국군, 일본군은 굉장히 입체적인데 조선군은 이순신 이하 모든 장수들이 평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게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감정적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소장님께서 또 전쟁사 전문가시다 보니까 전투씬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영화 그 노량 죽음의 바다를 가지고 예고편이랑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 소장님과 함께 보면서 당시 나왔던 뭐 무기들 그리고 전투에 관한 뒷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제 대부대가 나오는데요. 이 시마즈의 부대처럼 보이는데 당시 노량에서 일본의 뭐 어떤 규모들 한 500척 가량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기본적으로 노량해전도 사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기 때문에 장계가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해전에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쓴 전투 보고서라도 있는데 이게 그것도 없어요. 장계에는 그래도 적의 어떤 군세에 대한 표현이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노량해전에 관한 사료들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노량 해전에 관한 사료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들리는 소문, 지나간 얘기 이런 게 막 많다 보니 왜냐면 본인이 쓴 장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원래 이순신 장군이 기록에 굉장히 또 신경을 쓰는 분들인데 그거 자체는 기록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육지 전쟁하고 해전이 달라서 세계사적으로 해전 이야기는 과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육지보다 바다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장의 크기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관측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되니까 해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유명한 그 전쟁사학자는
원래 뱃사람의 뻥은 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아, 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선원들이 근데 이거는 뱃사람의 뻥도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들만 있으니까 그 배도 500척이다, 300척이다, 뭐 이러고 그 포메이션도 어땠는지 정확하지가 않고요. 이게 군사들이 당시에 백성들도 징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육군보다 수군에 가는 백성들이 더 좀 형편이 안 좋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냥 가까운 동네에 사는 백성들을 그냥 랜덤으로 징발해서 수군으로 보내거나 육군으로 보내거나 했던 거예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제 수군이 1000여 되는데 육군보다는 수군이 위험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힘들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육군을 선호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수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 난종일기 같은 거 보면 어쨌든 왜군하고 싸우려면 수군이 중요했기 때문에 정예병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뭐 좋은 병사는 육군으로 가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이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군이 기피역이었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판옥선들이 이제 앞에서 대포를 쏘는 모습들이 나오고 우리 그 임진왜란 관련 창작물들을 보면 이제 판옥선은 굉장한 화력을 지닌 것처럼 묘사가 돼요. 다 깨 부서지고 이게 그런데 실제로 뭐 저 정도의 위력까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외선에 폭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묘사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관통을 하고 뭐 예, 터지기까지는 안 했던 이게 지금 거죠. 묘하게 고증과 그거를 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탄은 잘 안 보여져요. 그리고 장군전은 나오더라고. 이따가 장군전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 또 설명해 주시죠. 근데 보통 때는 이게 막 터지는 탄인지 철탄인지 산탄인지 큰 탄환인지 잘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펑펑 터지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적당히 절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격전은 너무 현대전처럼 묘사하긴 했어요. 너무 멀리서 쏘고 한 사정거리가 뭐 배에서 쏘지만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사정거리가 있어요. 지자포, 현자포 이러면 뭐 얼마나 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건 최대 사거리일 뿐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력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뭐 1km를 날아간다, 2km를 날아간다는 건 위력을 표시하는 거지. 중요한 건 유효 사거리겠죠. 그렇죠. 정말 1km밖에 쏜다는 거 아니죠. 해전에서 누가 저렇게 멀리 쏴. 바짝 붙어서 쏘겠죠. 하다못해 훨씬 나중에 넬슨이 활약하던 나폴레옹 전쟁 때의 대포들을 더 바짝 붙어서 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바다에서 멀리 쏘면 쏠수록 맞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현대전에서도 요즘은 이제 그 뭐죠 컴퓨터로 그렇죠. 정말 요즘 무서워졌잖아요. 2차 대전처럼 수동으로 쏠 때만 해도 바다에서 쏘면 맞냐고. 근데 저렇게 멀리서 쏘면 맞는 배보다는 소모되는 게 거의 100발에 한 발 맞을까 할 텐데 그랬다간 탄약이 없어 못 씁니다. 그렇죠. 이제 탄약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가서 맞겠다라는 거리까지 접근을 해서 쐈겠네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거북선의 측면에 있는 대포가 8문, 6문 정도 추정해요. 그 판옥선은 조금 더 큰 거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옆에 현측에다 대포를 놓고 일제 사격을 한다. 그럼 일제 포격을 할 때 정말 동시에 터지느냐? 안 돼요, 그거. 그렇죠. 이게 화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한꺼번에 쏠 수 없다. 절대 그렇게 못 써요. 그럼 쏘는 순간 배에 진동이 나는데 그러면 10개, 8개를 동시에 쏠 때 첫 발이 뻥 했으면 벌써 이게 흔들리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딴 데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짝 붙여놓고 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배 앞에다가 놓고 쏘는 것도 보이는데 이것보다는 옆에 좌현, 우현에다가 놓고 앞에도 쏘기도 하고 앞에도 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에 쏜다고 해서 머리서 쏘는 게 아니라 배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너무 멀리서 쏘고 배가 너무 빨라. 속도도 제가 아는 분이 해군 장교 출신 분이 계신데 요거 말고 한산편에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탔던 배보다도 빠르다.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조류를 이용한 것도 있고 뭐 이제 격군들이 하겠지만 그 정도 속력까지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네, 뭐 근데 웅장하고 멋있고 또 야간 전투라 멋있기는 한데
우리가 비주얼은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과연 저랬을까는 좀 의심스러운 게 맞습니다. 저 이게 이제 나오는데 기존에 안 나왔던 자 이거 신기전으로 보이거든요. 아 뭐 멋있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 날아가는 거하고 터지는 거는 네. 그냥 감정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다 위에서 신기전을 운용했다? 신기전이 저렇게 결국은 화차라는 거는 네. 화차라는 건 신기전을 꽂은 거고요. 신기전 자체는 화살에 화약을 벌써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저기 통 같은 거로도 써요. 그러니까 해전에 신기전을 쓰긴 쓰는데 화차를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도 이제 화차를 쓸 수가 없는 게 좀 많이 흔들리니까 아닌가? 그거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화차가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곡사로 나가서 이 넓은 바다에서 요즘처럼 뭐 발칸포가 뭐 정말 몇천 발 쏴가 알긴다면 저렇게 쏘겠지만 저 당시에 저렇게 화약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서 저렇게 펑펑 터지면 전쟁이 쉽게 끝났겠죠. 그 내가 볼 땐 솔직히 말하는데 요즘 말고 2차 대전 기준으로요. 나 요즘은 모르겠어요. 정말 무기가 너무 좋아져서. 근데 2차 대전 기준으로 쏴도 저렇게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거의 뭐야 한 400년 앞서간 조선의 무기. 저 거리가 얼마인데 저렇게 잘 맞죠. 저 전에 영국 해군 프로그램 하나 있었거든요. 네. 신병들이 옆에다 함측에 설치된 기관총 쏘는데 앞에다 이렇게 표적 기구 같은 거 띄워놓고 엄청나게 안 맞더라고요. 영국 병사들이 쏘는 거요?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뭐 좀 안 돼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까지 기관총으로 쏴서 그렇게 안 맞는데. 저도 그 연합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도 하고 저도 뭐 군대에서 그냥 뭐 주워 들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군의 그 명중률이 미군보다 더 높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군들은 얘네들은 막 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쏠 수 있는 분량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한 발을 쏘더라도 아주 그냥 전력을 다해서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중률도 높고 그렇다. 근데 결과적으로 약간 좀 우픈 얘기긴 하다 싶긴 했거든요. 그러나 저 때는 요즘 무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전도 화살의 무게, 중량, 길, 화약의 량, 화약의 성분 이렇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니까 조금만 안 맞아도 막 이렇게 날아가요. 신기전이 보기는 멋있는데 생각처럼 안 맞아요. 그래서 기록 보면 다 그냥 거의 대부분 맞진 않았다. 뭐 확 해서 사기 진장용 그렇죠. 뭐 이런 사기 신장용. 근데 지금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휙 소리 하면서 소리 나거든.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화약 소비량이 많죠. 그렇죠. 또 나오는 게 이게 그 대장군전이거든요. 장군전이죠. 저것도 너무 멀리서 쏴. 이거 보면은 아유 저렇게 맞으면 미사일이지 요즘 유도무기지. 거의 탄도 미사일. 실제로 장군전도 물론 사거리는 길지만 저기 육전에서도 쓰는데요. 네. 오히려 곡선보다는 직사를 더 권장을 해요. 짧은 거리에서 직사로 가서 제대로 때려야 된다. 네. 예를 들면 보병이 올 때 보병은 다 밀집 대응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투를 하기 전에 보병은 밀집 대응을 깨놓으면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걔네들이 그냥 전투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장군전 같은 경우를 땅에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에 땅하고 수평을 유지해서 가까이 올 때 직사로 놓으라는 거예요. 직사로 하면 이 범위 자체가 넓지 않잖아요. 좁은 방패 들고 오는 애들은 장군전이 내 앞을 노리고 있으면 그 앞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 이 얘들이 쓴다고 못 오거나 갈라지겠죠. 그러면 전체로 오던 대형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이게 옛날 전투는 그 진영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발이 날아가서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 진영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거고. 저것도 장군전도 뭐 제대로 맞으면 돛대도 부러뜨린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서 어떤 결정적인 한 방 구멍을 뚫는다거나 그래서 배를 작동 불능을 만들다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그냥 뭐 수백 발을 그러니까 곡사로 쏴가지고 퍽퍽퍽 맞고 이런 식으로 쓰진 않죠. 굉장히 아껴 써야지. 그렇죠. 뭐 앞에 뭐 이렇게 불덩이가 달려 있는데 뭐 저렇게 날아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팡팡 이제 새끼분 애들이 터지는 모습들이고 이게 저희가 그 사진들도 좀 준비해봤는데 저게 이제 대장군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화포가 한 번 쏘면 식은 다음에 쏴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이 없어갖고 당시 대포가 과연
몇 분에 한 발을 쏘는지 이런 거가 좀 기록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여기 이 부분이 뭡니까? 저 지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판옥선에서 병사들이 뭐라고 하죠? 이게 뭐 월선을 막는 용도인 건지. 조총탄 때문에 방패인데 사실은 방탄판을 세우는 거죠. 왜군의 무기는 조총이었고 실제로 조총도 대구경 소총은 위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저 옆에다가 이제 참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철판도 하나 붙이고 예. 그리고 쌀자루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하면 뭐 모래자루 같은 거 설마 쌀을 넣었겠어요? 뭐 저또 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싸울 때는 불량으로 실어놓은 걸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앞에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거 쌓고 이렇게 해서 방탄 능력을 보강하고 싸웠습니다. 아, 이제 거북선 나오는데 사실 이 노량해전에서 나오는 저희가 이제 한산 장면도 같이 좀 넣었거든요. 이 노량해전에서의 거북선은 뭐 어떻습니까? 노량해전에서는 거북선이 나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때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들 봅니다, 대체로. 그리고 제일 문제가 저게 한산에서 나왔죠. 이제 저거 충돌인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영화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 맨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들이받아서 부수고 더욱이 거북선은 그냥 마구 적진을 누비고 거의 뭐 다니는데 탱크처럼 묘사가 되죠. 네, 근데 실제로 이 탱크도 그렇게 안 써요. 탱크도 진짜 뭐 비정규군 아니면 정말 결정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없는 형편없는 군대라면 모를까. 이번에도 뭐 거북선 2척에 나가서 일단 적진을 막 그냥 누비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거북선을 그렇게 운영 안 했습니다. 물론 거북선이 선두에 나가서 적의 총탄을 유도하고 이런 하는 건 있지만은 그렇게 들이받으면서 막 누비고 다니는 이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들이받는 거는 절대로 그 주전술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들이받았는데 우리의 전술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든 우리든 일본 배도 사실 맞은 게 실제 전투를 하면 뭐 부딪히겠죠. 예를 들면 배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때 전투 중에 야 다친다 살살 몰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쿵쿵 받는 거지. 근데 잘못 받아서 자기가 전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받아서 부순다는 개념으로 들이받지는 않아요. 그럼 거북선의 주력 운용 전술은 어떤 거였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거리 전술이죠. 백병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북선에서도 화포를 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적도 사실은 화포를 쏴요. 총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북선이 앞에서 제일 중요한 대장선 같은 쪽에 거북선이 먼저 가요. 그럼 어쨌든 방탄 능력이 뛰어나니까 가서 같이 화력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판옥선들이 따라가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좌우로 갈라지면서 십자포를 쐈던 것 같고 이게 굉장히 기술이 중요한 게 지금처럼 그렇게 파방파방 못 쏜다고요. 그러면 거북선이 총알을 맞으면서 앞에 가서 일단 한 방 때려서 제압을 하면 화망에 빈 공간이 생길 때 같이 가던 부대들이 판옥선들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사격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대포만 쏘는 게 아니라 화살도 쏘고 신기전도 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대로 근접해서 화포를 쏘고 뒤에 붙은 판옥선이 화살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군전을 날려 배를 부시기도 하고 산탄을 날려서 갑판을 청소하고 그리고 기록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산탄을 쏘고 화살을 쏘고 하니까 얘들이 배 위에서 버티질 못하고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까이서 화공을 펼쳐요.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나오면 또 바로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갑판을 청소하고 부수고 그러다가 왜군들이 틀렸다 싶어서 바다로 뛰어 도망가고 얼마 안 나오면 그때는 조선군들이 월선을 하는 거죠. 월선을 하고 근데 뭐 자관 우리나라는 활을 워낙 잘 쏘니까 코앞에 올 때까지도 일단은 활로 해결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1m 안에서 활을 쏘면 반칙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신만 있다면 사람이 사자처럼 덤벼들지 못할 테니까 그럼 1m 앞에라도 놓고 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배 위에서 활을 쏴서 맞춘다는 게 쉽지가 그러니까 않을 텐데. 최대한 근접이고 항상 팀 플레이가 중요하죠. 화망을 이제 설정해서 화망이라기보다는 두세 명이 서로 어머해줘야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순신 장군의 중요 부하들, 뭐 권준, 정훈 이런 사람들이 쐈다 그러는데 이미 적선에 들어갈 땐 병사가 얼마 없어요. 대장이 버틴다거나 그럴 때 이제 장수들이 쏘는 게 장수가 공적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장수들이 활 잘 쏘는 사람들이 무가급제해서 장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 있고 잘 쏘니까 그 사람이 조준하고 옆에는 좀 보조해주거나 방패로 하거나 창 같은 거 갖고 있다가 엄호하면서 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이제 거북선이 있음으로써 조선 수군이 좀 운용할 수 있는 전략 형태가 다양해졌던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절대적으로 팀 플레이한 사격 제압이지 가서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가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일본 배가 삼나무, 지금도 삼나무가 약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여쭤보고 소나무니까 싶었어요.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격을 하려면 일단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는데 부셔버리다가 나눠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보트 같은 건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충분히 부딪혀서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백병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접을 안 시켜요. 적이 백병을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특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접하면 오히려 중요한 무기 하나가 이게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걸쇠하고 밀 때인데 쟤들은 검은 널판질 같은 거 건너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밀어. 그래서 근접 월선하지 못하게. 못하게, 예. 그리고 도망도 못 가게 걸어요. 하나는 걸고 하나는 밀면 고정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때 이제 화살로 제압하고 화포로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의 위력이 최대가 되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게 만든 다음에 포로 제압을 하는군요. 그렇죠. 화살이나. 그러니까 받아버리면 이쪽도 상처가 나서 기동이 힘들어지는데 근데 목선은 또 구멍이 나도 잘 안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물에 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해전사에서 백병전의 자신이 있는 군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가 페르시아군하고 붙을 때 그리스 중장보병들을 태워요. 보병전에서는 뭐 중장보병을 못 당하니까 그래서 로마군도 이게 강하니까 카르타고랑 싸우면 어떻게든지 걸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카르타고 애들은 계속 바깥으로 돌면서 화살 같은 거로 제압하려고 아웃복싱을 한다고요. 그래서 들이받는 거는 영화에서처럼 그냥 치고 나가면서 뻥뻥뻥 부시고 나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추진력도 안 나오기 때문에 들이받는다는 건 엉키는 거고 엉키면 백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걸 안 엉키게 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북선의 오해 바로 잡아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부딪혔다 이 말이죠. 그게 저게 부딪힐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아니, 작정하고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렇게 예, 하면은 예, 우리 배는 뒤집어져요. 예. 이게 이제 그 월선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여기서 명나라 군이 운용하는 이 포가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조총도 아닌 것이 이런 포들 있잖아요. 저걸 이제 쾌창이라고 창에다가 한 발짜리 화약을 붙인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게 지금 나도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 구총이라고 그러는데 총알 그러니까 총신을 사만총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대 같은데 3개를 달아서 예. 3발이 나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당시 이제 명나라에서 명나라도 총을 수입했으니까 운용하던 총기의 예. 일종인 거네요. 네네. 일본에서 이제 조총을 운용했다면 명나라에도 총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뭐 구총, 사만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량해전에서 이번 영화에서 유독 좀 많이 표현되는 게 백병전이에요. 네. 이렇게 이 배 위에 올라와서 진린도 싸우고 뭐 등자령도 싸우다 전사하고 이렇게 싸운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벌어졌을 가능성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화 만들면서. 그래서 이 노량해전이 특이했던 것이 일단 야간 전투였기도 하지만 사스마 시마지의 사스마 부대가 오는데 이 사스마 수군이 원래 해적으로 제일 유명한 예. 어떻게 보면 일본 수군에서도 가장 에이스? 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도 악명 높았죠. 외구 최악의 외구들이었고 사스마 버대 네, 그리고 수군들. 사스마 도법이라는 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전투는 집단전이거든요. 막 이렇게 검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영화 보시면 왜 이렇게 칼 딱 들고 맨날 이렇게 막 일도양단 격이 통나무 같은 거 쫙쫙 쪼개고 예. 이거를 6명 정도 팀을 짜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 가장 빠르고 강렬하게 그래서 팀을 짜서 이렇게 썰며 나가는 거로 유명한 게 사스마 부대였어요. 그래서 육전에서도 굉장히 강했고 아마 전 일본에서도 이런 어떤 백병 능력은 제일 강했던 군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노량해전 때는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막다른 데로 한번 갔다가 돌아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관음포에 갇혔다가
그 돌격해서 예, 나오죠. 관음포는 아닌데 하여간 관음포가 아닙니까? 지명이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량해전에서 조선군 전사자가 역대 해전 중에 가장 많았고 밤에 정말 대접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두우니까 팀플레이가 하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전투보다 백병전이라는 그 엉켜 싸우는 전투가 많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군 희생자도 다른 때에 비해서 많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는 희생자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아니 그 최고 사령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하고 또 다른 장수들도 많이 예.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그러니까 정도면 그만큼 가까이서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뒤 거죠. 엉켰고 예. 어떤 기록에는 총과 화살과 화포도 쏘지 않고 거의 불덩이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근접 전투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불덩이를 던졌겠어요. 그러니까 급했다는 것보다는 어두우니까 팀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쟤네들이 전에 같으면 이렇게 쏘면은 되게 우왕좌왕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 또 이거로 유명한 애들이니까 결사적으로 와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딪힌 상태에서 조선군은 얘들이 못 올라오게 하면서 불을 던진다는 게 이제 화통 같은 거라고 수류탄 같은 거 던져서 이제 비격진천례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비격진천례는 아니에요. 포탄은 어떻게 보면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네. 조금 다른데 아무튼 비슷한 원리예요. 그런 걸 던져서 폭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접전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또 왜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백병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저렇게 쫙 깔은 상태에서 처절하게 난전을 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렸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내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크고 장렬하게 백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오늘 월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칼로 다 칼로 싸우는데 맞아요. 왜군도 다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창이 최고예요. 아 저런 상황에서는 배는 좁으니까 창으로 미는 거죠. 아니면 그 저기 뭐 걔들도 언월도 같은 것도 있고 다 큰 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검술 위주로 가는데 네. 보통 칼이나 검을 다루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적군이 배로 올라오면 칼 들고 나가서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노나 통나무 같은 거로 들이밀어서 밀어내겠습니까? 맞아요. 둔기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낫겠죠. 네. 근데 이제 칼 쓰면 이제 영화로 영화는 좋지. 멋있긴 하니까. 예. 예. 맞아요.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월선에서 이런 널판지 같은 걸 대고 이제 월선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이 쓴 거는 내가 봐도 화통이란 걸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 걸 던져서 못 올라오게 하면서 우리는 그걸 던져서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왜군들은 저런 널판지 같은 걸 대서 어떻게든 건너오려고 했고 우리는 약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장비를 써서 그 거리에서 화포를 쏴서 좀 제압시키는 건 화포가 아니라 화포나 너무 짧으니까 화포나 화통 이런 같은 걸 오히려 많이 화통 씁니다. 너무 이런 근데 터지는 무기, 예. 수류탄 같은 무기를 물론 저기서도 쏘기도 해요. 음. 거기다 산탄 50발짜리 쏘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배도 너무 빠르고 예. 그냥 뭐 배는 붙었다 하면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막고 못 올라오게 하는 싸움의 장면이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뭐 모터보트까지는 아니고 거의 현대 뭐 이제 구축함 정도 수준의 그 속도로 나아가는 사실 것 같긴 일본도 해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산탄을 쏜다고요. 그러면 배를 이제 우리 배가 좀 크잖아요. 그럼 높은데 낮은데 쏘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산탄을 겨누고 있으면 그 앞으로 돌진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노량 좀 무기 얘기 좀 더 해보면 당시에 그 전쟁은 늘 좀 첨단 무기의 실험장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의 실험장인 것처럼 당시 임진왜란도 뭐 조선과 명, 이제 불랑기포를 주로 또 쓰고 또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총이었죠. 근데 둘 다 유럽에서 온 무기잖아요. 일종의 그 시대의 신무기였던 건데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화약 무기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렇죠. 이때부터가 이제 그야말로 화기의 시대로 가는 거죠. 화약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기병의 시대가 끝나죠. 몽골군이 이제는 천하무적에서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정도로 화약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제 화약 무기가 보급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을 병사를 이제 3주면 만들 수 있다. 기사나 사무라이를 키우려면 7살 때부터 한 10년 이상 훈련해야 되는데 총이 나오니까 병사를 만드는데 3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군사력은 국력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화약무기가 나오고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몽고의 기바병들은 유목민족들이에요. 사실 문화력, 기술력 이런 거 약해요. 국력, 경제력 이런 거는 명나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투에서는 이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화약무기가 나오게 되니까 화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당시도 비싸고 만들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이쪽이 좀 국가가 좀 주도해야 하는 그런 그렇죠. 영역이 국가가 예. 국가 단위로 행정망, 기술 이런 걸 다 주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규모 병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또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력이라는 게 정말 경제력, 인구, 기술력, 자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국력이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사력 이퀄 국력이라는 등식에 화약 무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근접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게 언밸런스가 나거든요. 또 기병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봉건제에서 그 영주들 중요한 어떤 신분이었을 텐데 이 화약이 그런 기병들의 몰락을 제공했고 그렇죠. 기존의 어떤 신분 질서 이런 것들도 약간 무너뜨리는 계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군인이 되니까 예. 국방의 의무에 참여한다는 건 결국 참정권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권리, 의회제도, 뭐 민주제도에 굉장히 공헌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화약이 뭐 물론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약간의 평등도 제공을 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시민사회 발전. 세계사를 바꾼 발명품 중에 하나가 화약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약 무기가 보편화되면서 정말 신분제라든가 국가 운영 질서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좀 조선에서는 그런 좀 화약 무기가 보급이 됐지만 조금 그런 국가 체제 자체가 바뀌는 정도의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원래 그전에도 국가 체제가 그랬어. 조선은 화약 무기가 없는데 총이 없는데도 거의 그 근대 징병제에 의한 군대 같은 걸 유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버페이스였죠. 다른 나라는 화기가 나온 다음에 그걸 하는데 우리는 활만 믿고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란 전쟁 같은 것도 보면 고르 때는 왜 싸움도 잘하고 막 백정전도 하는데 조선 왜 못하냐? 농부들 데려다가 활 쏘기는 되는데 그 백병전 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있었던 거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버페이스죠. 오버페이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징병제라든가 군사제도, 그러니까 제도사로 보면 진짜 앞선 거야.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그렇죠. 저기가 안 되잖아요. 뭐 이제 어떤 군사적인 그런 부분은 좀 발전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렇게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수군이 잘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그 배를 타고 화포로 싸운다는 거는 그 오버페이스를 완화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 거야. 일반 농민들을 징병해서 훈련해도 충분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활을 또 운용하려면 어느 정도 좀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 배 판옥선만 해도 100명이 타는데 그들이 다 포수도 아니고 사수도 아니고 나머지는 도와주고 밀어주고 배 몰고 옆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의 전력이 되니까 해전에서는 20명의 사수와 20명의 포수와 기본 훈련만 받은 농민들을 가지고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시 화약무기 보급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거네요. 그럼 이제 그 노량해전의 좀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 참.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렇게 화약을 생산하고 무기를 생산하다 보면 그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려면 경제 부흥을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경제 부흥을 하려면 상업, 무역, 공업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력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는 확 성장하는데 이 화약 무기가 나오는 순간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경쟁 시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과거의 제도를 그냥 유지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력이 전투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무기의 시대가 열렸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술과 상공업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기존에 이미 오버페이스로 만든 제도와 결합해서 그냥 이대로 가자 하니까 나중에 가면은 국방비를 주변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데 국방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정체가 좀 있었겠네요.
이제 노량해전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노량해전 그리고 뭐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으니까 이 동아시아 역사의 큰 변곡점이 이제 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여기 좀 일본 이 영화에서도 일본 다이묘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뭐 고니시, 시마즈, 가토 뭐 유명한 일본의 이제 다이묘들이죠. 일본의 영주들이죠. 나중에 결국 일본으로 가서 운명도 이제 엇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그 세키가라 전투가 네. 그 벌어지는데 거기서도 이들의 운명이 엇갈려요. 네,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집권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히데요시파와 도쿠가와 이에야스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내전이 벌어지는데 히데요리가 서군, 서군 그리고 그 이에야스가 동군 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예.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에서 자기 다이묘들을 너무 많이 소진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안 했어도 히데요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붙었으면 히데요리가 이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결과론이지만 국내를 정비하는 게 나았는데 조선에서 힘을 빼면서 히데요시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되죠. 이건 일본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과 해외 개방도. 그러니까 히데요시랑 이에야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좀 인기가 없는 게 좀 강력한 세국 정책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는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하게 통제된 국가로 쓰는데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좀 안 그랬을 거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그 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역사도 굉장히 이제 통제적인 양상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만 뭐가 없어지면 뭐가 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체제에 대한 불만이 결국 히데요시가 몰락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쵸. 또는 뭐 오다 노부나가가 죽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야스가 이렇게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이겨서 에도 막부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도 막부 자체가 약간 강력한 세국 정책을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발전이 좀 정체됐었다. 네. 그러고 이제 시각들이 도쿠가 있거든요. 예, 막부에다 원죄를 씌우니까 네. 이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명나라는 뭐 이것도 논쟁이 있긴 하는데 조선에서 너무 많은 돈과 맞아요. 뭐 써서 명나라가 그게 막 망하는데 흔히 있는 그런 오해예요. 당시 명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조선에 그 군사 지원을 하게 되면서 국력이 쇠퇴했고 그래서 떠오르는 청을 견제하지 못하고 망했다. 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이거든요. 뭐 명나라 조선에 온 명나라 군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명나라 군대가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아니 원래 명나라가 원래부터? 예, 그래서 그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명나라 군대다. 명나라 군대가 문제가 허수한 많습니다.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명나라 군대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도 그 전에 그 사스마 해적들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싸워보면 얘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픽픽 쓰러지네. 그러니까 명나라를 좀 우습게 봤던 것 같고 더 결정적인 거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진족 누르하치가 결집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 그렇죠. 누르하치가 이제 힘을 키웠다. 네, 그래서 아마 명나라는 결국 그렇게 되고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키긴 했을 텐데 임진왜란 때문에 그 시간이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제 진린 장군이 나오고 뭐 등자룡 장군도 나오는데 이 둘의 운명 어떻게 됐습니까? 등자룡은 전투 중에 사망하는데 영화처럼 사망하진 않고 근데 이것도 기록이 조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뭐 심지어는 뭐 이수인 장군 배에 타서 같이 싸웠다. 근데 설마 그럴 리는 없잖아요. 따로 자기 배를 타서 그렇지, 싸웠겠죠. 예. 근데 아무튼 물론 영화 속에서는 이게 이순신 장군이 탄호선을 제공해서 그거를 대장군으로 이제 쓴 걸로 나오지만 또 진리는 자기가 중앙이고 양쪽에 이순신 등자룡이 양쪽에 섰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그 여러 가지 과장설이 있는데 아무튼 등자룡은 잘 싸웠는데 배에서 화약을 실화를 해가지고 이제 배에 불이 붙어서 기동불능이 되니까 기동불능이 되면 일단 왜군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병전 끝에 함몰됐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제가 있어요.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진린의 후손이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와서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제가 그게 맞는지까지는 뭐라고 말을 못 그래서 하겠는데 뭐 정기적으로 제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이제 온 건 맞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돌아가서 이제 조선에 참전한 공으로 최고위직까지 가게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아들도 임진왜란에 참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때에 명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저항군하고 같이 저기 청나라 군대하고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가족들을 이끌고 저기 조선으로 건너와서 해남 쪽에 정착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광양진씨인가 광동진씨인가 하여간 그 집안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수인 장군 집안하고 교류를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등자룡의 후손이 등소평이에요? 제가 그냥 뭐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모르겠어요. 등소평 집안 족보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도자기 전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임진왜란이 어떤 동아시아의 경제에 미친 영향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조선의 도공들이 만들어주고 융성시켜준 건 맞습니다. 일단 흙이 중요한데 그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이시연 어떤 분이 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찾아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가 뭘 찾아요? 고령토가 있는 지역을 찾아요. 그래서 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일본에서 고령토가 있는 지역을.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역 이름을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그 도자기 산지가 되고 뭐 유명한 사스마에 간 그 진주에서 잡혀갔던 사스마의 심수관 씨네 집안도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되고 하면서 도자기 산업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조선의 도공이 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유를 들고 갔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6세기로 갔어요. 뭐 그 석유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필요한 기계나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죠. 네, 그런데 석유를 들고 한 19세기, 20세기 초반으로 왔다.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도자기가 한국에서 건너간 거는 맞지만 도자기 산업을 융성하는 데는 그만한 사회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똑같이 도공이 서는데 조선은 도자기 산업이 융성하지 않았냐. 일본에 다 잡아가서 그렇다는데 그건 좀 과장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이 안 열리니까 그리고 도자기는 특히 이 유럽 해외 무역에서 엄청난 상품이었는데 그 시장이 안 열리니까 투자와 기술 개발이 정체되는 거고. 어찌 보면 일본에서는 그 도공들을 이제 잡아가면서 얘네들을 데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유럽 수출이나 이런데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는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였으니까. 그런데 명나라하고 청나라 시절에 최고의 수출품이 도자기였어요. 그렇죠. 뭐 어떤 분도 조 단위로 팔려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명나라, 청나라도 똑같이 이게 약간 쇠국이니까 이걸 금지시킵니다. 해금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자 일본 도자기가 수출 시장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청나라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팔고 그러다가 일본 독자적인 도자기도 나오게 되고 그 동아시아 3국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그 도자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 세계 도자기 시장은 누가 쥐고 있냐? 유럽애들이 쥐고 있죠. 물론 일본도 꽤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뭐 코펜하겐 뭐 우리나라에도 네. 지금 뭐 잘 팔리는 것은 유럽 도자기잖아요. 네. 유럽은 도자기 못 만들었는데 네. 워낙 도자기 수요가 커지니까 자기들끼리 현상금도 걸고 개발하고 그러다가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브랜드는 굉장히 싼 물건이 돼 있어요 지금. 오히려 우리 그 이제 도자기 그렇죠. 물건들이 뭐 신혼 뭐 도자기 하는 분들 보면 다 저기 무슨 그렇죠. 브랜드 뭐 사가 맞아요. 유럽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선의 도공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 산업이라는 건 그거를 받아들여서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가 갖춰져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해서 거기서 얻은 부를 가지고 다른 산업에도 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일종의 일본 경제 부흥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무엇보다도 무역 시장을 유지시켜 줬다는 게 왜냐하면 팔 물건이 없으면 무역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쇠국이었지만 그리고 꽤 걔들도 심한 쇠국이었고요. 서양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건 뭐 조선에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부가 들어오니까 교역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서양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명군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는 것처럼 나옵니다. 뭐 노야라고 부르면서 이게 높여 부르는 말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명군들이 높여 부르면서 뭐 이제 진린 장군 등재룡이 근데 진린 등재룡이 나이가 더 많은데 아예 왜 호칭이니까. 호칭으로 네.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르신으로 이렇게 굉장히 근데 뭐 존중하면서 이순신 장군은 불렀는데 명황제한테서도 표창을 받았고 이번 영화는 진린과의 관계를 어떨 때는 되게 잘 묘사하고 예. 어떤 거는 조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 뭐 꼭 틀렸다 맞았다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진린이나 명나라 장수들이 조선에 와서 자기 나라처럼 안 싸운 건 맞죠. 그리고 그렇죠. 일부러 남의 나라 전쟁이니까 뭐, 사실 뭐 뇌물도 받았다 이런 얘기. 자기 병사들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정 같은 경우 그때 육지를 순천성이 육지를 먹었던 유정 같은 예. 경우는 실록 기록에도 뇌물 받았다, 뭐 술하고 여자 밝힌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유정이 그래도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칭찬하는 기록도 있고 물론 뭐 나 잘못 봤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다만 거기도 보면은 어떤 기록들은 명나라 군대의 의식을 자꾸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들은 알아요. 이게 알고 보니 이게 명나라 군대가 이렇게 질이 형편없다. 왜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순천성 함락 못 시키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사실 그때 유정의 병력 가지고 외성 함락 못 시켜. 그 정도 병력 갖고 그런 단기간에는 왜군도 그거 함락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정이 안 싸운 게 아니라 못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게 마음만 먹고 싸웠으면 되는데 니네가 왜 못 이기니? 그러니까 너 뇌물 받고 안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근데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본인의 공격 안 해도 어차피 받을 거 네. 주는데 왜 안 받겠어요? 걔들은 다 그렇게 뭐, 하는 거죠.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그것도 기록에 있고 받긴 받는데 기본적으로 공격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간 건 아니고 당시 명나라군 전력은 단기간에 순천성 못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딱 하나 거짓말은 뭐 이제 식량이 곧 떨어집니다. 뭐 5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 순천 외성에서 고니시 군들이 예, 뭐 그래서 말까지 잡아먹고 뭐 그냥 저거 죽이기 직전인데 이렇게 하게 하는데 사실 순천 외성 나중에 고니시 철수한 다음에 보니까 뭐 식량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이 있어요. 그 식량 부족했던 거는 그 울산에서 가토 네, 울산에서 그랬던 거고. 그랬던 거죠. 순천성에는 식량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조선군한테 나눠줬어요. 예.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전쟁이 생산력 싸움이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제가 통영 가면 그 세병관 있지 않습니까? 그 통제영. 물론 이순신 장군이 거기 통영에 있는 세병관에 계시지는 않았겠죠. 그건 그 이후에 나중에 지어진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기록들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좀 복원된 것들을 보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12공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영 안에서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하면서 뭐 그 안에서의 생산력을 굉장히 좀 극대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은 총이 아니라 뭐 쌀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굳이 말하는 생산력, 국력이 경제력, 군사력 이렇게 연결되는 건 맞는데 그 조선의 생산력이 일본보다 압도적이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농업 생산력이 일본이 더 높고 상업과 무역, 공업 생산력도 일본이 더 높고 오히려 일본이 그때는 우리보다 국력이 셌습니다. 또 전체 뭐 쌀 생산량, 뭐 조세 거둔 양 이런 것들 보면은 당시 기록 보면은 오히려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쌀 생산량이 기후적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2배, 3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상업이라든가 공업, 무역, 국내 상업 같은 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으니까 그리고 무역도 하고 해서 이미 저기 GDP는 일본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임진왜란을 치룰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됐던 것이죠. 당시 조선에 비해서 한 일본의 GDP, 물론 GDP라는 개념이 당시는 없었겠지만 국력이 한 뭐 비교해 볼 수가 뭐 있습니다. 정확히는 비교해볼 말씀 수는 못 없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업 생산력도 우리보다는 높았던 건 확실하고 뭐 기타 근데 여러 가지를 봤을 이 때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몇 달? 한 1, 2년 만에 거의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게 원래 우리나라 판옥선이 구조가 일본 배보다 훨씬 만들기가 쉽습니다. 아, 그 일본 배는 첨저형이라고 밑으로 예. 붙거든요. 뾰족하죠? 예, 그러면 판자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서 접합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 잘못하면 이게 배가 그냥 짜개지니까. 그리고 가판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나무를 이렇게 쫙쫙 올려서 붙여요. 훨씬 우리보다 힘들게 붙여요. 쇠못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우리는 쇠못을 안 쓰고 끼워 맞추고 바닥에 평평하거든요. 평저선. 예, 그리고 이제 옆에를 이렇게 사이 끼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 배는 모듈식으로 지었고 선박사 연구하신 분의 연구가 우리나라 배는 빨리 만든다. 판옥선 같은 경우도 빠른 경우는 뭐 2달 정도면 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시 기록만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이 당시 뭐 보급이나 뭐 물자 생산에 있어서 뭐 어떻게 좀 많이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기록은 그건 기록 있죠. 자체는- 뭐 둔전도 하고 아. 또 고기 잡아서 팔기도 하고 뭐 등등등. 또 임진왜란이 이제 전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상업 교육 같은 게 전혀 못 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허용이 되고 예. 그리고 전에는 섬에 들어가서 못 살게 했었어요. 예. 한산도도 무인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제 안 된다고. 그런데 군량 부족하고 이제 피난민 들고 그러니까 섬도 개간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전쟁 때는 다 하는 방법이고 어떤 국가가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그런 건 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뭐 갑자기 뭐 확 올랐다거나 압도적이 됐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관련해서 이번 노량해전 때 좀 노량해전 혹은 뭐 임진왜란 그 뭐 전반적인 그 상황에서 돋보였던 뭐 물론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중에서 본받을 만한 점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은 점들이랄까요? 아 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될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될까. 차라리 듣기 싫은 소리 해주십시오. 듣기 좋은 소리는 뻔해요. 제가 학생 때는 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그걸 뻔한 얘기 말고. 예, 예. 그걸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사회에 나와 보니까 상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부하야. 능력 있고 고분고분한 부하를 되게 좋아해요. 능력 없고 고분고분한 부하는 더 좋아해요. 안 그런 경우가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나야 안 그런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창의성 넘쳐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능력 있고 창의성 있는 사람이 고분고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그렇죠. 전에 그 어느 CEO님들 강의 갔다가 이게 이게 인재가 없대. 조선시대도 맨날 인재가 없다고. 그래서 사석에서 그랬거든요. 인재가 왜 없냐? 능력 있고 창의력 있고 고분고분한 사람 찾아서 그래요. 능력 있고 창의력이 있는데 고분고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뭐 그리고 고분고분하다는 게 막 집어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창의력이 있으니까 기존 체제하고 안 맞잖아요. 하시는 것도 바꿔야 되고 그게 싫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 많이 해봤는데 모든 집단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능력 없고 고분고분하네. 어쨌든 고분고분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고 뭐고. 예. 이순신 장군은 능력이 있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 예.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게 그리고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게 정말 막 집어던지고 뭐 상관한테 대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뚝심이 있는 사람. 정치력도 예,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기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군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도 양보가 없어. 그러니까 뭐 진린이 너 저기 그 왜군 목 건지가 반 놔줘. 아니 그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명나라 군대가 와 있고 하니까 외교적인 게 있으니까 줘요. 그런 거 준다고. 근데 적이 오는데 피하자. 절대 안 돼. 이런 원칙이 굉장히 강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뭐 많은 분들 만나 보면
뭐 선조를 뭐 그냥 뼈를 갈아서 먹고 싶다. 뭐 이순신 그렇죠. 장군 얘기만 나오면 선조 때문에 흥분하는 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뭐 선조 무능하다, 뭐 예. 이게 그 많이 이제 알려진 건데.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너보다 뛰어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부하를 키워줄 마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선조가 무능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겠지만 여하간 이순신을 쓰겠다고 결정을 한 것도 선조인 건 맞잖아요. 선조는 무능하지 않고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문제는 능력 있고 말 안 듣는 애가 너무 싫었던 거지. 그 말 안 듣는 것도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원칙과 정의에서 말을 안 듣는데 그런 게 더 싫은 거지. 그래서 인재를 못 키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선조 욕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봤어. 모래알처럼 많이 봤는데 당신은 선조보다 나으냐라고 정말 물어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럼 본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CEO 분들. 본인이 능력이 있는가? 거기서 좀 자문을 하셔야 돼. 뭐 CEO뿐 아니라 보통 분들도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선조를 뭐 잘못했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순신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역사라는 게 나를 바꾸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아무리 하면 뭐해. 그래서 선조보다 나은 리더를 나는 살면서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부하를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질타받아야 하지만 과연 그런 고분고분하지 않은 부하를 또 쓸 수 있었겠느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무튼 뭐 네. 그 부분만 바뀌어도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뭐 전쟁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러저런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굵직굵직한 선거도 많고 뭐 지정학적 질서가 좀 급변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당시 임진왜란 그때 당시도 굉장히 동아시아 질서가 급변하던 그 재편이 되는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교훈 혹은 지금 우리 시대에 좀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하는지 박사님의 좀 의견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임진왜란 얘기를 하면은 늘 유비무환을 교훈이라고 가르쳤어요. 아 맞아요. 뭐 그랬던 전쟁 것 같아요. 온다고 했는데도 준비를 안 했다. 이순신 장군은 예, 뭐 뭐. 꾸준히 준비를 했고. 예.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조선도 준비를 했어요.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인데 조선도 정말 국력을 기울여 준비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준비를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늘 확증 편향을 하시더라고. 어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보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선을 그어놓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뭐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또 행복하고. 그러나 전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은 누구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냉정한 국제 정세는 정말 확증 편향이 아니라 전쟁에 맞춰야 돼요. 움직이는 세상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게 또 어쨌든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한편으로는 기회인데 예. 우리 사회가 빨리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했던 실수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세계적인 지위를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좀 뭐 세계적으로 좀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데 과도한 좀 국수주의 때문에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못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냉철하고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또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임진왜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임진왜란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채널이
이제 소장님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역사 콘텐츠 그리고 경제 콘텐츠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